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한국 그 역사 속에 그 환양년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조금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남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고 반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관찰이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이해하면 함으로써 그 미래에 내가 살아가는 또는 후손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을 찾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일본 끌려가서 이제 그 위안부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야, 이 위안부 속의 그런 어떤 모습들, 역사들 보면은 가가지고선 쥐들이 좋아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일본 애랑 뭐 결혼도 뭐 했다는 애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 좋다고 서로 그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사는 사람 이 했던 위안부들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게 무슨 위안부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속에 있게 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반항하면서 힘들게 버티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티다 보면은, 그 왜 그런 이야기들 있죠? 왜 그, 납치해서 데려가면은 오히려 그 자기를 납치해 간 사람이 그 예전에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는데, 그것도 영어식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납치한 사람에게 그 어떤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제가 기억나는데, 영화 중에 이제 007 시리즈 중에서도 그게 그런 내용으로 다뤄진 게 하나가 있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동물적 본능, 살아남아야 되는 동물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이제 그 스스로가 어떤 정신적인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는, 아니면 10년, 20년 넘어가는 그 세월 동안에 끌려다니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 세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세뇌는 내가 당했던 처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나면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좀 괴로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때의 그 치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쓰라렸던 그 기억 속에서 많이 힘들어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생각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조선이라고 했던 시대가 그랬겠죠. 그 세종대왕은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런 어떤 주종 관계를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힘들게 싸움을 이어갔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신하들 그 반항하던 신하들 있죠. 반발하던 신하들. 그 사람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가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노예화된 사람들이에요. 강제적으로 중국에서 데려다가 너희들은 우리 노예야 때려가면서 성폭행하면서 너희들이 이게 이제 너희들은 저희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됐죠? 스스로 노예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그러한 그 주종 관계, 중국의 제 주종 관계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차라리 그죠? 그 개가 자기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주인이 데려가서 강제로 길들여가지고선 데려와서 집에서 키우니까 그 집에 있는 개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그 개가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거는 강제로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가 그 말 그대로 야생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쪼르르 달려 들어가서 주인 밑에 들어가서 나 좀 키워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진짜 살아가는 삶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강제로 길들여진 쪽이 더 뭐죠?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쪽에 가깝다라고 봐요. 왜? 싫은데 끌려갔잖아요. 그렇으니까 그 속에서 내가 그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를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끌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간 사람들 있죠. 이건 처음부터 그냥 개에서 시작해서 개로 시작해서 길들여진 개로 끝나는 삶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글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두뇌 발달의 용도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뇌 발달이 되려고 하면 글 자체가 발달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글을 쓰는 능력이 두뇌 능력을 대변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두 개로 나눠요. 그게 뭐냐? 그냥 글을 쓰는 글이 아니라요. 네. 뭐 사자성어 막 섞어가면서 뭐 온갖 한자를 섞어가면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은 실질적으로 두뇌 능력을 대변하는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한자라고 하는 그 뭐죠? 그 중국의 그런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바로 이거죠. 중국에서 맹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를 뜻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대에 부딪혀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효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떠드는 이런 글들 있죠. 이 글들은 두뇌 능력을 대변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는 두뇌가 길들여진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글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이야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출간된 거, 저는 책을 안 읽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경우는 뭐 논문 같은 거 좀 읽고 또 책을 읽는 경우는 물론 이제 새로운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책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교과서 뒤져가면서 이제 참고문헌으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분 부분 찾는 거는 있어도 저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은 게 벌써 근한 10년도 넘었네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읽는 게 신문 기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읽는데 어쨌든 왜냐면은 글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예. 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쓰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예. 내 생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그 얘기도 같이 나올 텐데요. 실제로 두뇌 능력을 대변하는 그 글들은 어떤 글이냐면 내 생각을 쓰는 글들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내 하루 일과를 쓰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 생각을 대변하는 글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소설 같은 거 있죠? 예. 소설 중에서도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짜놓은 것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글들은 사실상 그게 내 생각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내 두뇌 능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요 이야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실제 다음 편으로 옮겨가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접근법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무소유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뭘 읽었냐면은 이 책에서 간단하게 그 사람이 써놓은 그 글귀들, 인용된 것들 있죠? 무소유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인용이 돼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읽었는데, 일단 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게요. 이 첫 번째, 그 공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맹자가 이렇게 했다, 어느 뭐 승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두뇌 능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길들여진 머릿속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단순히 해석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재미있게 노는 말 그대로 말장난 정도에 불과한, 그러니까 재롱, 그 개로 따지면요, 개가 뒤집어져서 재롱 피우느냐 점프를 하면서 재롱 피우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무소유를 썼다는 그 승려가 아마 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법정인가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그 난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물 주러 돌아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때 되면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딱 하니까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소유를 하고 나니까 삶이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귀찮은 것도 많다. 그래서 누군가를 줘버렸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다. 제가 이걸 한참 웃었습니다. 속으로. 네. 이 뭐를 뜻하죠? 저도 지금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고요. 저도 저희 자식을 키워왔고요. 또 그렇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를 하죠? 때에 맞춰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걸 해야 돼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때에 맞춰 다니면서 저희 동물들이 이동하는 곳서부터 어떻게 사냥할지 계속 살면서 찾아야 돼요. 이런 그 옷을 짓는 사람은 옷을 짓는 대로 저희 뭐죠? 저희 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곳에 다니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난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딴 사람한테 줘버린다? 이거는 뭐를 뜻할까요? 회사도 그만두고 또 농사도 그만두고 사냥도 그만두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만두고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죽음.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숨 안 쉬어도 돼요. 하다못해 내가 숨을 쉬는데 여기가 답답하면 내가 움직여서 딴 방으로 가가지고 공기가 좀 시원한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더운 곳에 있으면 더워서 숨이 헉헉대는데 거기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을 것 같으면은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걸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안 살면 돼요. 내가 숨이 턱턱 막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살기 위해서 농사 지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 만큼만 지었다? 뭐 그 정도가 됐는지 아니면 누구랑 나눠서 뭐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농사 안 짓고 딴 데 가서 사람 만났는데, 아, 오늘 물 줘야 되는데, 냅둬 봐요. 어떻게 되나. 굶어 죽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져와서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딱 앉아 있으면서 승려랍시고 앉아 가지고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농사 망해도 돼. 이러면 또 모를까. 예,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은 글쎄요.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남들이 주워가면서 내가 하는 거 없이 앉아가지고선 그렇게 먹고 산다면요. 근데 뭐 물론 승려긴 하니까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뭐 저희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해줬겠죠. 근데 그 얘기의 기본 바탕이 뭐가 있을까요? 무소유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유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 내가 가진 그 짧은 그런 사고력으로 사람들을 저희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먹은 거. 그래서 저는 뭐라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저희 농사나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지어가지고 자기 거를 다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받아먹으면 조금이라도 받아먹으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라냐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등쳐먹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것서부터 나왔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글쓰기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6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